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5월 2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내년 전국 의대 증원 규모가 1,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수도권 국립대들이 기존 증원분에서 절반가량 감축했고 사립대는 대부분 원안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5월 말 대기업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예년과 동일하게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이 일을 그만두거나 숨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민원 공무원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 공간원을 위해 시도했다는 첩보에 따라 테러 경보가 상향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요원들을 파견해 우리 공간 감시를 확대하고 테러 목표로 삼을 우리 국민을 물색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올려 2.6%로 전망했습니다.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하반기 이후 내수가 회복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에 전국 의과대학 모집 인원의 증원 규모가 1,500명 안팎이 될 걸로 보입니다. 비수도권 국립대들은 기존의 정부 증원분에서 절반가량 줄였고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의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의과대학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2025학년도 입학 모집 인원에 따르면 내년 의과대학 증원 규모는 1,489명에서 1,509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증원 대상인 32곳 의대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은 대교협의 시행계획 제출 의무가 없고 모집 인원이 확정되지 않아 취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나머지 31곳 의대의 내년 증원 규모는 총 1,469명입니다.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들은 정부 증원분에서 50%를 감축해 입학 정원을 확정했습니다. 국립대 가운데 가장 많이 늘었던 충북대는 76명 늘려 125명으로 정했습니다. 가장 늦게 모집 규모를 확정한 전남대도 기존 증원분의 절반만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사립대들은 대부분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다만 성균관대와 아주대, 울산대의 경우 기존 증원분에서 10명을, 영남대는 20명을 감축했고 단국대는 절반을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의과대학이 기존 증원분 40명을 모두 반영하면 전체 의대 증원 규모는 1,509명까지 늘어나고 절반만 반영하면 1,489명에 그칩니다. 차의과대 증원 규모는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들이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면서 대교협은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이를 심의해야 하는데 최근 의사단체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승인하지 않을 것을 당부한 만큼 심의 시기가 늦춰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달 말 심의를 완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의 요청사항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이미 저희들이 예고했던 5월 말 대기업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예년과 동일하게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각 의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게 적용될 2026학년도 대입 시행계획도 대교협에 제출했는데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정부안대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사단체 등에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낸다면 참고할 것이라고 밝혀 협의 가능성을 남겨뒀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 공백이 2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는 요청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1대1 논의의 문도 열어두었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한 지도 70일이 지났습니다. 일부 의사의 휴진이 예고돼 있지만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가 한계에 달한 만큼 정부는 계속해서 의료계가 집단 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정부의 진위를 의심하지 말고 수련 현장으로 조속히 돌아오시기 바라며 의대 교수 여러분도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단 행동을 풀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제41차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으로 마련된 사회적 논의의 장에 의료계가 반드시 참여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또 의료개혁 특위와 별개로 의료계와 1:1 협의체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둔 만큼 의사단체도 더는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전향적 자세로 적극 임해달라는 메시지입니다.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이 시작됩니다. 참여병원은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여건에 따라 24시간까지 자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병원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고 전공의 별도 정원을 5명까지 추가 배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 지원에 나섭니다. 하반기 중엔 전공의 근무 만족도와 수련 교육의 효과, 병원 운영 역량 성과를 중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의료개혁 특위 논의와 연계해 연속근무 단축을 빠르게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8번째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의료개혁 과정에서 과감한 정부 재정의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재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과 전공의 수련제도, 처우 개선 등을 주제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열어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일방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폭언과 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민원 공무원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견디다 못한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하면 관공서 민원실에는 비상벨까지 설치되는 실정인데요. 악성 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 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 처리를 방해하여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정부가 민원 공무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년 기준 민원인이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로 민원 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5만 건을 넘었습니다. 지난 3월엔 김포시의 구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 공무원이 입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민원인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듣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니까 갑자기 우울증이 오고 스트레스가 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못 참는 사람은 떠나거나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이 두 가지로 바뀌더라고요. 이에 정부가 민원 공무원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담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악성 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차단합니다. 이를 위해 전화와 인터넷 등 민원 신청 수단별로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하고 민원인이 폭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하는 경우 민원 공무원이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종결이 가능한 경우도 확대합니다. 현행 제도상 같은 내용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경우 종결이 가능하지만 그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민원 취지와 배경의 유사성, 업무 방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용 동일성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입니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기관별 전담 대응팀도 꾸려집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기관별 범정부 대응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합니다. 또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원칙으로 명시할 계획입니다. 위법 행위에 대해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게 6일 이내에 공무상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공무원 심리상담과 정서 안정을 지원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민원 공무원이 승진 관련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원수당 가산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인사상의 혜택을 비롯해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네, 북한의 우리나라 공관원에 대한 위해 시도 첩보가 들어옴에 따라서 테러 경보가 경계로 2단계 상향 조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창규 기자, 이 제외 공관에 대한 테러 경보가 올라갔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주 캄보디아와 베트남, 라오스 대사관과 주 블라디보스토크, 주 선양 총영사관까지 총 5개 제외 공간의 테러 경보가 경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테러 경보는 위협 정도에 따라 관심과 주의, 경계와 심각 총 4단계로 구분되는데요. 그중 경계는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 발령됩니다. 이번 상향 조치는 정보당국이 이들 지역의 우리나라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겁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해당 국가들의 요원들을 파견해 우리 공관 감시를 확대하고 테러 목표로 삼을 우리 국민을 물색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북한의 특수기관원들이요, 이 자발적인 이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테러를 시도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해외에 장기간 머무르던 파견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엘리트 계층의 자발적인 이탈, 탈북이 속출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파견자들을 관리 감시하는 공관 간부 등 특수기관원들이 이탈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남한 공작으로 김정은에게 허위 보고하고 우리 공관원 대상 보복을 기도하는 걸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과 공관원,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5개 우리 제외 공관에 대한 테러 경보가 경계로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요. 자, 이런 가운데 지난 30일이었죠. 이 국가정보원이 작년 테러 정세 또 올해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 국가정보원은 북한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군사훈련, 전술 교류 등 연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모방할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무인기, 다시 말해 드론과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활용한 동시다발적인 침투와 테러 시도를 우려했습니다. 지난 2022년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이 있었던 만큼 실존적 위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드론이 최근 전 세계에서 발발한 무력 충돌 사태와 전쟁 등에서 주력 무기로 사용돼 관심을 요합니다. 자, 지금 무인기와 드론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에서 이 드론을 사용한 공격이 두드러졌죠. 드론이 전투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네, 이스라엘과 이란이 공격과 반격, 재반격을 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대거 사용됐습니다. 지난달 13일이었죠. 이란이 약 5시간 동안 300기가 넘는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이란의 대규모 공습에 이스라엘은 엿새 만에 보복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란 당국은 무인기 석 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에서도 드론전이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접경지뿐만 아니라 수도와 항만 시설 등 요충지를 겨냥한 드론 공습이 이어지는 겁니다. 네, 무기로 활용되는 드론이 휴전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이 핵이나 미사일에 이은 또 다른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 군은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군의 드론 전력을 2년 안에 배 이상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4차 회의에서 드론 전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국내 상용 드론을 빠르게 확보하는 한편 연구개발 드론의 전력화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 투자도 늘려 2026년까지 지금보다 2배가 넘는 드론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방위력 개선비의 1% 수준인 무기체계 성능 개선 예산을 5% 수준까지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작전 현장에서 무기 체계에 대한 개선 소요를 파악하고 제때 개선해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KTV 김찬규입니다. 우리나라와 호주의 외교 국방장관이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과 영국, 호주 3자 간 안보 협력체인 오커스의 한국 참여 가능성에 환영을 표했습니다. 한, 호주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불법 자금주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호주 2+2 회의 이후 양국 외교 국방장관은 성명을 내고 한국은 오커스 국가들이 오커스 필러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 3자 간 안보 협력체입니다. 그러면서 한 호주 간 전략적 연계성 제고가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 간 유사 입장국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커스 측이 필라2의 분야에서 한국을 추가 파트너국으로 고려 중인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우수한 국방과학 기술 능력을 오커스 필라2 발전과 영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가 됩니다. AUKUS, as you know, is a technology sharing agreement. It's not a security alliance. And Korea is obviously a country with deeply impressive technology where we do have shared values, where we have strategic alignment and where we engage closely together. We already engage closely together in relation to technology. 공동 성명에는 다음 달 열리는 서던 제커루 훈련에 한국이 옵저버로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서던 제커루 훈련은 미국, 일본, 호주의 연합 군사 훈련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불법 자금주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실렸습니다. 어제 열린 한 호주 외교 국방 장관 회의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국은 대북 독자 제재 관련 공조 강화를 환영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공조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에 더해 오커스 필러2 참여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간 격자형 네트워크가 구성되면서 유사 입장국 간의 협력은 더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호주를 방문 중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일 시드니에 있는 호주 함대 사령부를 방문해서 한국 호위함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앞서 열린 한 호주 국방장관 회담과 한 호주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한국 조선업체의 함정 건조 능력 등을 적극 설명해 호주 측의 공감을 끌어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호주는 지난 2월 다목적 호위함 11척 확보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일본, 독일, 스페인의 호위함을 관심 기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올려잡은 2.6%로 전망했습니다.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데다 고금리 고물가의 영향으로 미약했던 내수가 하반기 이후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올려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아세안 플러스 3 거시경제조사기구 암로가 발표한 2.3%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OECD는 인상 요인에 대해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세와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미약했던 내수 회복을 꼽았습니다. 특히 내수는 하반기 이후 금리 인하와 함께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3% 근처의 물가 상승률은 연말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안정화돼 물가 상승률은 올해 2.6%, 내년에는 목표 수준인 2.0%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해 지난 1분기 국내 총생산 실적과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통해 확인된 뚜렷한 회복 신호가 물가 둔화 흐름에 부합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금년도 성장률 전망 2.6%는 국민소득 2만 불이 넘는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반등과 함께 우리 핵심 주력 산업의 수출이 회복된 것에도 크게 기인합니다. OECD는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재정, 노동, 연금 등의 구조개혁을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정 준칙 도입과 외국 인력 유입 확대, 청년 고용 확대 등을 고려한 연금 개혁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 간소화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여야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 불리는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 살수를 위해 메가클러스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 물가 TF를 구성해 핵심 주력 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주도권을 사수하는 것도 시급한 현안입니다. 기술 유출은 차단하고 메가 클러스터 투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OECD는 세계 경제가 저점을 지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0.2%포인트 높아진 3.1%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최근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서울로의 출퇴근이 많이 늘면서 출퇴근길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정부가 수도권 남부 지역에 2층 전기버스를 투입하고 출퇴근 시간대 버스 전용 차로를 도입하는 등 교통 편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최근 경기도 남부 지역은 반도체 벨트, 2기 신도시 등 사업으로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와 광역버스 만차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 남부의 하루 평균 광역버스 이용자 수는 지난해 32만 9천여 명으로 북부와 동부, 서부를 모두 합친 것보다 7만 명이 많습니다. 정부가 경기 남부 지역의 광역버스와 출퇴근 급행버스 등을 확충해 불편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광역버스 의존도가 높은 남부 지역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2층 전기버스 등 광역버스를 대폭 확충하고 버스 속도 제고 등 버스 서비스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단기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공급 예정인 71인승 2층 전기버스 50대 가운데 40대를 4월부터 수원과 화성, 용인 등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6월 노선위원회를 거쳐 남부 지역의 5개 이내의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출퇴근 전세버스도 추가 투입하고 동탄역을 중심으로 연계 교통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사이에 버스 전용 차로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청계 IC에서 과천 IC까지 지방도 309호 라인 6.3km, 왕복 8차로 구간에 시간제 버스 전용 차로를 도입해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 양재역에 복합 환승센터를 2027년에 착공하기로 하고 평택 고덕지구 사업도 올 하반기에 착공해 교통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전 지역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북부권과 동부권 교통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퇴근 시간대 명동과 강남 일대를 지나는 33개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명동의 경우 남대문 세무서 중앙차로 정류장에 정차하던 11개 노선을 16일부터 명동 성당 정류장으로 분산 배치하고 일부 노선은 회차 경로도 조정해 정류장 혼잡을 해소시킬 계획입니다. 또 양재와 신사 등 강남 구간을 지나는 5개 노선은 퇴근 시간대 운행을 역방향으로 전환해 중앙 버스 전용 차로의 혼잡을 덜고 15개 노선의 일부 구간은 중앙 버스 전용 차로가 아닌 가로변 차로 운행으로 바꿉니다. 이번 조정으로 명동과 강남의 혼잡 정류장을 통과하는 버스 통행량은 약 26%가량 줄고 소요 시간은 최대 12분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요즘 농촌은 농번기를 맞아 일손을 도울 근로자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정부가 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리고 2026년까지 이들을 위한 기숙사도 20곳을 짓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작업이 한창인 하우스안. 이달 중하순 블루베리 수확을 앞두고 작업자들이 열매를 솎아내고 있습니다. 농번기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농사철만 되면 일손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내국인은 전혀 없다시피 하고 외국인으로 다 충당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18명을 했는데 25명까지는 받고 싶습니다. 현재 고창군에선 1,4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가에 배정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 규모 확대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로 도입합니다. 농번기에 특히 필요한 계절 근로 인력은 4만 6천 명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국내 인력 지원 규모도 확대합니다. 또 반농업 기계화율을 높여 농업 인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논농업의 경우에는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반농업의 경우에는 기계화가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인력 수요를 기계화로 좀 돌려가지고 그 농촌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를 좀 줄이고. 정부는 아울러 농업근로자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 말까지 10곳 준공합니다. 이어 2026년까지 농업근로자 기숙사 10곳을 추가로 지어 모두 2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해 봤더니 16%가 정신장애를 경험해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상담을 받는 경우는 드물어서 정신상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해온 정신건강 실태조사. 그동안 성인의 정신건강 상태만 조사해왔는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조사 결과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조사 결과 아동 청소년의 7.1%는 정신장애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시점에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 청소년의 비율은 7.1%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진단 기간을 넓히면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장애 진단을 받은 비율, 평생 유병률은 16.1%로 뛰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앓고 있는 장애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평생 유병률을 기준으로 특정한 상황과 대상에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특정 공포증의 비율이 5.8%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분노와 과민한 기분을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느끼는 적대적 반항장애가 4.1%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 밖에도 분리불안, 틱, 섭식 장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신장애를 넘어 지난 2주 동안 극단적인 생각까지 한 아동 청소년의 비율은 1%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기려고 시도한 이들의 비율은 0.2%, 자해를 한 이들의 비율은 1.4%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문제는 정신장애를 겪더라도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해봤다고 응답한 비율이 4.3%에 불과했는데요. 살면서 한 번 이상 이용해봤다고 응답한 비율도 6.6%에 그쳤습니다. 이들이 서비스 이용을 주저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해서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기관 이용의 부정적인 인식과 타인의 시선을 걱정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반면 전문가는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 청소년에게는 전문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정신과적 질병이 있다라고 판단될 정도의 아이들이면은 사실은 치료가 필요한 어느 정도 심각한 질병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은 마음의 문제니까 네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의지로 극복하면 된다 이렇게 아이들도 생각하면 안 되고.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위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와 청소년 상담 전화, 카카오톡 다 들어줄게로
전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통해 아동, 청소년 등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정부가 국산 경공격기 FA-50의 수출 확대를 목표로 494억 원을 투입합니다. 조종사 2명이 타는 복좌형만 생산되는 FA-50을 1명이 타는 단좌형으로 개발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신규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전투기는 파일럿이 혼자 탑승해 임무를 수행하는 단좌형과 2명의 파일럿이 탑승하는 복좌형으로 나뉩니다. 한국 최초의 다목적 경 전투기로 전 세계 140여 대가 수출된 FA-50은 복좌형입니다. 교육생 훈련용으로 교관이 함께 탑승했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추세를 보면 세계적으로 단좌형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치 자동화로 조종사 1명으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뒷좌석을 제거한 뒤 연료 탱크를 추가할 수 있어 항속거리가 길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항속거리는 연료를 최대로 싣고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데 FA-50은 경쟁 전투기보다 항속거리가 짧은 게 약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 최근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으로의 수출 성과를 보인 FA-50 수출을 확대하고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양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FA-50 성능 개량을 위한 R&D 자금 290억 원을 투입하여 미국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민간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과 협업해 2028년까지 단좌형 FA-50을 개발합니다. 2030년 수출을 목표로 국비 290억 원을 포함해 총 494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개발되는 단좌기는 연료를 810파운드 더 실을 수 있어 작전 반경 최대 30% 향상됩니다. 한편 오는 3일에는 단좌형 FA-50 개발 사업 착수 협약식과 민관군 협력 간담회가 개최됩니다. 미 해군 고등훈련기 등 2025년 시작되는 500여 대 규모 미국 시장 수주 협력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어린 남매를 두고 6.25 전쟁에 자원 입대했다가 전사한 호국 영웅 고 김희선 일병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1926년 경북 상주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고 김희선 일병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1950년 대구 제1훈련소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이후 국군 제8사단 소속으로 여러 전투를 거친 후 1951년 횡성전투에서 25살의 나이로 전사했는데요. 고인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소식에 아들 김성균 씨는 한평생 아버지를 기다리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의 묘를 합장해드릴 계획이라며 국방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 발굴이 시작된 이래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총 230명으로 늘었습니다. 즐기고 거닐고 그릴 수 있는 박물관 미술관 주간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주제는 교육과 연구를 위한 박물관으로 5월 31일까지 전국 320여 개 박물관과 미술관의 입장료가 할인되는데요. 2일 열린 개막식에서는 홍보대사인 배우 박신양 씨가 올해 전면 개편된 각종 프로그램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올해는 실험적인 전시와 체험교육 프로그램인 뮤지엄 즐기다, 전문 해설사와 전국 박물관, 미술관, 지역 명소를 여행하는 뮤지엄 거닐다가 새롭게 운영됩니다. 또 박물관, 미술관 관람 감상평을 작성하고 나만의 굿즈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대국민 공모전 뮤지엄 그리다에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문체부는 이번 주간을 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박물관, 미술관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올봄에는 해안길 따라 걷기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5월 3일부터 19일까지 상반기 걷기 여행 주간이 운영됩니다. 이번 걷기 여행 주간에는 문체부의 코리아 둘레길 걷기와 해수부의 어촌체험 휴양마을 체험 숙박시설 할인 행사가 함께 추진되는데요. 문체부는 다양한 민관 협업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과는 어촌마을을 소개하는 랜선 걷기 여행을 기획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코리아 둘레길을 걸으면 최대 3만 5천 원의 지원금을 주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는 헬스 앱과 연계한 걷기 여행 캠페인을, 카카오 메이커스와는 코리아 둘레길 기획전 여행 상품을 준비했는데요. 문체부가 마련한 다양한 걷기 행사와 함께 건강도 챙기고 각종 지원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맨스면 로맨스, 코미디면 코미디, 장르를 넘나들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 강하늘 씨와 신혜선 씨가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동갑내기 고교 동창인 신혜선 씨와 강하늘 씨는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 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는데요. 성실한 납세뿐 아니라 예술 문화 분야에서 다양하게 소통하는 모습이 국민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국세청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됐습니다. 두 배우는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영광이라며 성실 납세 문화가 조성되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홍보대사 강하늘 씨와 신혜선 씨의 세정 홍보 활동 기대해봐도 좋겠죠.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은 전남, 경남, 제주도 구름이 점차 개며 전국에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WHO 기준 오전에 나쁨, 오후에는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야외에서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맑지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춘천 9도, 대구는 11도로 오늘 아침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낮 기온도 서울과 대구 27도, 춘천은 29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 14도, 청주 12도, 대전과 춘천은 9도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수원 26도, 서울과 청주 27도, 춘천 29도까지 오르며 일교차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울진 12도, 속초와 강릉 14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울진 22도, 속초와 강릉 25도입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부산 12도, 제주는 13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26도, 대구 27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전해상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일요일 전국이 흐려져 비가 내리겠고 월요일에 그치겠습니다. 이후 화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에 다시 한번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런데 소방청에 따르면 역설적이게도 최근 3년 동안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이 바로 5월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야외 나들이와 놀이시설 이용 등 가족 단위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라 그렇다는데요. 가족 나들이 땐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